이윤숙은 1889년 공주에서 한산이씨 이덕규와 남양 홍씨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20살이 되던 1908년 10월 41살 우당 이회영과 혼인하였다. 나 이회영은 1867년 서울 저동에서 이조 판서 이유승과 판서 정순조의 딸 정씨 사이에서 6형제 중 4남으로 태어났다. 18살 때 대구 서씨와 혼인했으나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후 이관직의 소개로 이윤숙을 만났다. 고개 들어보아요, 내 눈을 보아요. 알 수 없는 인생길 함께 할 그대여. 아무것도 모르고 떨리기만 해요. 가시는 그 발자국 조용히 따르리. 세상이 어두워 보이질 않고 세찬 바람 몰아쳐와도 원망이 이제 하나 되어 그댈 믿고서 나의 길을 걸어가리. 이 순간 하나 되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내 마음 드려요. 떨리는 이 내 마음 이젠 걱정하지 말아요. 가시는 그 길 따라 이제 하나 되어 이제 하나 되어. 우당 이회영은 임진왜란 당시 명제상 백사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으로 9명의 정성을 배출한 사만갑족이라고 불리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기 힘든 집안에서 자랐으나 우당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여 남의 집 종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물론 부친이 돌아가시자 집안의 종들을 모두 방면하였다고 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나는 전국 애국 청년들을 규합하여 조약 파기를 위한 군중 집회를 개최하고 을사오적 암살을 하려 했지만 일본 경찰력에 부딪혀 실행할 수 없었다. 나는 1906년 상동 청년학원 동지들과 신민회를 창립하여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던 중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를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조선의 자주독립 의지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그 특사로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파견했지만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아쉽게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자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여 군권마저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당은 더 이상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는 국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과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무장투쟁을 결심합니다. 이에 이동영, 장유순, 이관직 등 신민의 동지들과 함께 해외에서 직접 독립군을 양성할 무관학교를 만들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당 일행은 종이 장수로 변장하여 중국 만주 지역 곳곳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매국노들에 의해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주에서 돌아온 우당은 침통한 얼굴로 본가에 모인 건영, 서경, 철영, 시영, 호영 모든 형제들에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 기어이 우리 사나가 일본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일본 치하의 노예가 되어 구차히 생명을 지켜간다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무관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무관학교를 세워 병사를 양성해 우리의 힘으로 일본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형제 모두 만주로 가시죠. 만주가 비록 우리 땅은 아니지만 중국도 우리와 같이 일본을 적대시하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뜻을 모은 우당 형제들은 비밀리에 서둘러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형제가 3개월간 재산 일부를 헐값에 팔아 마련한 돈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 69년 한국은행 추산으로 600억 원, 2011년 연세대학교 조사로는 3조 원이 넘는다고 했으니 현 부동산 가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제의 감시를 피해 흩어져 출발하여 신의주에 모인 우당 형제 60명여 명은 1910년 12월 30일 새벽 얼어붙은 압록강을 썰매를 타고 건너 중국에 도착하였고 서간도 류하연 삼원보로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를 제일 괴롭힌 건 만주의 추위였다. 조선의 추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혹독한 추위였다. 이러한 고통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속죄하는 것이며 조상의 영혼에 사죄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일의 자주국민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우당이랑은 휴가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수많은 망명객이 몰려오자 대대로 살고 있던 그곳의 원주민들은 크게 경계하며 거주는 허용하되 땅은 단 한 뼘도 팔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학교는커녕 거주할 집도 사지 못한 난감한 상황에서 군사기지 설립에 대한 꿈을 안고 애국지사들이 계속 몰려들자 우당은 그 지역을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려 했으나 수차례 문전박대당하고 맙니다. 이에 우당은 당시 중화민국 총통이었던 원세계를 만나러 북경으로 갑니다. 우리가 나라를 잘못 운영하여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 수치와 분함을 어찌 망각하겠습니까? 또한 앞으로의 조선의 정세가 중국의 안전 보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총상각하께서는 만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지들과 수많은 망명자들에게 거주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건설, 농업과 상업의 편리를 허락해 줄 것을 원합니다. 장하고 또 장하시오. 조선 청년 안중근의 쾌거를 통해 모든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의 독립투쟁을 잘 알고 있어. 중국인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즉각 처리해 드리겠소이다. 원세계의 도움으로 학교 부지를 찾던 1912년 봄 적당한 넓은 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요새 중에 요새였다. 꼭 신께서 점지해준 땅 같다고 기뻐하며 서경 형님이 학교 부지 5만 평 값을 치른 후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학교 이름도 신흥 강습소에서 신흥 무관학교로 개칭한다. 신흥 무관학교 입학 자격은 군관을 익히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신체가 뛰어나고 건강한 청년들을 선발했습니다. 훗날 신흥 무관학교 3,500명에 이르는 졸업생들은 독립군이 되어
여러 곳에서 펼쳐진 항일 무장 투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병장에 모여 애국가를 채창하고 이상용 교정의 만국의 한을 토하는 눈물의 훈화를 들은 학생들은 애국심이 충천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학생들은 눈보라치는 한 겨울밤에도 등에 돌을 짊어지고 수십리 산길을 헤치고 다녔고 꽁꽁한 강의를 평지처럼 달리는 등 몸과 정신을 단련시키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워갔다. 새색시 티를 채 벗지 못한 결혼 2년째, 우당을 비롯한 집안 전체가 망명하는 순간 나는 조선 최고 명문가의 기득권과 대갓집 며느리의 특권도 모두 버렸다. 나는 물론 우당 형제 부인들은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밥과 빨래를 했고 해진 버선을 바느질했다. 학교가 자리 잡아갈수록 일본 경찰은 중국 마적을 앞세워 신흥무관학교 주변을 끊임없이 감시하였고 학교 주변 조선인 마을을 수시로 습격했습니다. 그 어느 날 마적이 습격하여 둘째 형 이석영이 마적에게 납치당하고 이은숙은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이상용 선생은 상해로 먼저 피하셨지만 나는 물론 동생 이시영, 장유순 선생 등을 체포하거나 암살하려고 헌병대를 파견했다고 하니 아무래도 잠시 흩어져야 할 것 같소.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으면 학교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또한 학교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니 차라리 한성으로 돌아가 자금을 조달해야겠소이다. 1913년 국내로 잠입한 우당은 상동학원 시절 아끼던 제자이며 나의 척숙인 통인동 윤보경 집 병풍 뒤에 숨어 지내며 동지들을 만났다. 이곳은 훗날 나 홀로 귀국하여 하숙을 치고 삭바느질을 하던 곳으로 출생지인 저동의 본가를 총독부에 빼앗긴 우당 일가가 본적을 삼은 곳, 바로 종로구 통인동 128번지이다. 나는 백방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려 했지만 민심은 변해 있었고 일본의 엄한 통치와 사찰의 후환이 두려워 선뜻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우당의 국내 잠입과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파악한 일본 경찰은 우당을 체포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문서는 그 즉시 소각하고 중요한 문서는 담배 재떨이 밑에 풀로 붙여주는 등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아 결국 몇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나는 1917년 6월에야 아들 규창, 딸 규숙과 함께 귀국하였다. 남의 집 단칸방이지만 속꿉질 같은 살림을 하며 지낸 그때가 그나마 가정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시기였을 것이다. 나는 고종 황제를 항일 투쟁의 구심으로 삼아 독립운동의 열기를 재점화하고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데는 고종 황제의 망명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덕수궁에 유폐돼 있던 고종 황제와 밀통하며 그 계획을 실행해 가던 중 뜻밖에도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로 망명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고종 황제 독살 소문이 전해진 1919년 1월 21일 이후 온 나라가 술렁이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찰들 역시 고종 황제의 망명을 계획했던 우당을 그냥 놔둘 리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급히 북경으로 돌아온 우당은 3.1 운동 이후 임시정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상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합니다. 우당은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고 초대 국무총리에 추대되었지만 사양하고 의정원 평의원 자격으로만 임시정부 기초작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당은 일생을 관직을 사양하고 자유인으로 활동했다. 다만 어떠한 일이든 뒤에서 만들어내고 뒷받침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우당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소임을 다한 후 다시 북경으로 갑니다. 우당은 실천가였고 행동가였습니다. 그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독립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요. 나는 없는 살림에도 우당을 찾아오는 숱한 독립지사들을 대접하느라 늘 마음 졸였었다. 그러나
몸이 닳도록 바지런을 떨어도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잘해야 점심 한 끼나 먹고 그렇지 않으면 밥을 짓지 못하기를 한 달이면 반이 넘으니 살아있음이 죽는 것만 못하였다. 독립운동에 나선 집들이 하나같이 불운과 가난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1925년에는 성홍열에 걸린 어린 손녀 둘과 3살 된 아들 규호를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하고 거의 동시에 잃어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끼니도 챙겨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되자 나는 곡식이라도 마련해 볼 생각으로 1925년 7월 임신한 몸으로 어린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해야 했다. 나 홀로 가네 멀고 먼 길 기약 없는 길 떠나가네 꿈 같은 시절 가슴에 묻고 다시 볼 그날 기다리네 바람 불어도 몰아쳐도 그대를 믿고 견디리라 어둠 지나고 광복이 오면 그대와 함께 돌아가리 압록강 건너 길 떠나가네 다시 볼 그날 기다리리. 현수가 어머니가 현숙이 비단 옷도 사고 과자도 사서 금방 돌아오실 거야. 우당은 뇌막염으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난 현숙을 애타게 달래면서 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아이를 데리고 대문 안으로 몸을 감추었다. 어린 현숙이 대문을 흔들고 아이를 막는 우당의 옷자락이 문틈으로 어른거렸다. 그것이 우당과의 마지막 순간이었음을 어찌 짐작할 수 있으리요? 일본 경찰은 이은숙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매달 한두 차례 기거하고 있는 집을 찾아가 뒤짐을 하거나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이은숙이 독립자금을 구하러 온 것을 알고 단돈 1원도 세어나지 못하게 단속을 펼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대로 북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어떻게든 돈을 보내야 했기에 고무 공장에 취직했다.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사줄 수 없는 형편이기에 짝이 안 맞는 불량품 고무신을 얻어 아들에게 주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아들을 홀로 키우느라 고무 공장을 계속 다니지 못한 이은숙은 친척 집에 허드렛 일을 해주고 기생들의 옷을 주야로 삭바느질 해가며 한 달에 20원 정도를 겨우 마련하여 북경에 붙였습니다. 아내가 조선으로 떠난 후 천진으로 활동지를 옮긴 나의 그럭저럭한 일상도 길지 못했다. 1926년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장엄하게 산화한다. 그 의거에 사용된 폭탄이 내 집에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일경이 나를 체포하려 하자 나는 급히 두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 아들만 데리고 상해로 향했다. 우당은 요인 암살, 일본 군함 폭파, 일본 영사관 폭파 등 항일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만주 사변 이후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만주에서 중국군과 조선군 독립군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 관동군 사령관을 처단하려는 계획으로 서간도행을 결심합니다. 사지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우당의 만주행을 주변 동지들은 극렬히 만류하였지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생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내어 희생시켰소. 앞길이 구만리 같은 그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소. 이제 내 차례가 온 것이오. 삶 또한 내가 원하는 바이고 의 또한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지라.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멈춰진 시간 흐르는 세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조선아 소중한 나의 조선아 긴 세월 기다린 독립의 그날 하늘이시여 우릴 보호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조선아 소중한 나의 조선아 기억이 내 나라 찾고 말리라. 어두운 밤이 기약 없이 길다 하여도 언젠가 아침은 오리라. 날 지켜주었던 나의 유일한 소망 내 거친 숨이 멎을 때까지 이내 육시 불태워 찾고 말리라. 광복의 그날 올 때까지. 1932년 11월 5일 상해에서 대련으로 가는 선상에서 우당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일본 경찰은 이상한 조선 노인 한 명이 대련 수상경찰서 감방 창살에 목을 메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상한 노인으로 얼버무린 우당 이회영은 실제로는 여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1932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맺어진 지 27년이 지난 꼭 그날이다. 이 무슨 일
어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태우던 시간들 이렇게 혼자 가시나요 차라리 떠나지 말고 차라리 같이 죽을 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왜 살아야 하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성난풍난 휘몰아쳐도 견뎌내리라 이겨내리라 반드시 찾으리라 나의 주고 우당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위와 관직도 사양하고 화합과 포용 정신을 발휘한 시대 정신에 투철한 선구자였습니다. 같은 길을 택한 형제들도 병사하거나 일본군에 피살되어 시신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굶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싸웠던 그 광복을 맞은 유일한 형제는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뿐입니다. 우당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려는 지도자의 길을 실천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입니다.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이회영이 답했다. 66 일생으로 답했다. 다시